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통일 논리학에서 본 종래의 논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형식 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논리학 그 자체에 대해서 통일 논리학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즉 형식 논리학이 다루고 있는 사고의 법칙이나 형식에 관한 이론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에는 형식의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의 측면도 있습니다. 또 사고에는 이유와 목적이나 방향성이 있고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도 있습니다. 즉 사고는 사고를 위한 사고가 아니고 인식이나 실천을 위한 사고이며 창조 목적 실현을 위한 사고입니다. 즉 사고의 법칙이나 형식은 사고가 성립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해겔 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겔 논리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해겔은 하나님을 로고스 또는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이 개념이 우주 창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겔은 먼저 개념의 세계에 있어서 유, 무, 성의 전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유, 그대로는 발전의 춤으로 유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와 무의 대립의 통일로서 성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겔에서 본래 무는 유의 해석, 즉 유의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유와 무는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겔은 유와 무를 구별하여 마치 유와 무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겔의 철학은 출발부터 벌써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이 자기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통일사상에서 볼 때 원상 구조에 있어서의 개념은 내적 형상에 속하고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내적 성상인 지정의의 개념, 즉 지의 개념 중의 이성이 내적 형상에 작용함으로써 로고스가 형성되어 그것이 새로운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고스나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수수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자기 발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튜빙겐 대학 총장 르메리는 해겔이 주장하는 개념의 자기 발전을 비판하는 듯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겔의 사변적 방법이 소위 그 창시자 해겔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머리를 괴롭혔는가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위를 돌아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알겠는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개념은 너의 머릿속에서 홀로 움직이는가라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변적인 두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별개의 우리들은 유한한 오성적인 카테고리에 있어서 사고의 단계에 서 있는 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를 우리들 자신의 재능을 유둔하면서 찾음으로써 감히 이 방법 자체의 불명색이나 결례에 있다고 생각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해겔 변증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도 제기됩니다. 해겔은 자연을 이념의 자기 소외 또는 이념의 타재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원상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신론, 즉 자연을 자신의 출현으로 보고 양자의 구별을 두지 않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 범신론에 이를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쉽게 유물론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해겔 변증법에 있어서 자연은 인간이 발생하기까지의 중간적 과정에 불과합니다.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중간에 세워졌던 발판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발생한 이후의 자연은 해결 철학에 있어서 자연 그 자체로는 철학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인간은 이성의 괴계에 조종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인간은 마치 절대정신에 의해서 조종받는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합해짐으로써 역사가 꾸며져 온 것입니다. 또 해겔의 정반합의 변정법은 원한성이며 귀환성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완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겔에 있어서 프러시아는 역사의 마지막 완결점으로서 나타나는 이성국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프러시아는 이성국가가 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프러시아의 종말과 더불어 해겔 철학도 종언을 구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겔 철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잘못을 일으킨 원인은 그의 논리학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해겔은 개념의 발전을 정반합의 변정법적 발전으로 파악했습니다. 개념, 즉 이념은 자기를 소외시켜서 자연이 되고 그 후 인간을 통해서 정신이 되어서 본래의 자신을 회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스 라이제 강트는 이와 같은 해겔의 사고방식은 그의 성서 연구에서 연유된 특이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높은 총합 속에서 지향되는 해겔의 대립의 철학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요한복음의 선구를 테마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해겔은 하나님을 로고스 또는 개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의 생명이 외부로 자신을 나타내듯이 자기를 외부의 세계로 소외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해겔이 범한 오류의 근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사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며 사랑을 통하여 기뻐하고자 하는 심적인, 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창조 목적을 세워놓고 로고스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형성된 창조의 구상일 뿐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겔의 개념 변경법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에서는 즉 심정이나 창조 목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발화하여 성장하는 일종의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해겔 논리학과 통일 논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비교해 보면 그 뜻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겔에 있어서 로고스는 통일사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상에 해당합니다. 해겔의 로고스의 변증법이 통일사상에서의 원상의 수수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겔의 정반합의 형식은 통일사상의 정분합의 형식에 대응합니다. 해겔의 귀환적 완결적인 변증법이 통일사상에서는 자연계에서도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수수작용에 의한 나선형의 발전 운동에 해당하며 역사에서도 재창조와 복귀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해겔은 자연을 통하여 이념을 찾으려고 했으나 통일사상은 만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원상과 즉 신상이나 신성을 말합니다. 원상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해겔의 범신론적인 성격은 통일사상에 있어서의 범신상은 모든 규조물 속에 신상이 나타나 있다는 점을 말하는데 이 범신상론을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르크스주의 논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사상에서 본 마르크스주의 논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위에서 말씀드린 같이 구소련의 사상계에서 발생된 언어학 논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재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같은 논문에서 스탈린은 언어는 상부구조에 속하지 않고 계급적인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자에 형식 논리학, 동일률, 모순율이 드디어 인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데 형식 논리학의 동일률, 모순율은 사고의 법칙일 뿐 객관세계의 발전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동일률, 모순율을 따른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객관 세계에 관한 한 발전이 모순의 법칙, 즉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을 따른다는 논리가 여전히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형식 논리학은 자연계를 다루지 않고 사고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사고는 객관세계의 반영이라는 유물 변증법의 본래의 주장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아프리아가 승천일됐습니다. 아프리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스탈린의
논문이 발표된 뒤에 유물 변증법에 있어서는 객관세계의 법칙과 즉 모순의 법칙과 사고의 법칙, 동일률이 상반되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객관세계에 있어서나 사고에 있어서 발전성, 즉 변화성은 말입니다. 발전성과 불변성은 통일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일사상의 주장입니다. 모성적 단계의 사고는 주로 자기 통일적입니다. 왜냐하면 외계에서 들어온 감성적 내용과 내부의 원형이 조합함으로써 인식은 일단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성적 단계에 있어서의 사고는 발전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므로 각각의 단계에서 완결적인 측면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사상은 동일률, 모순율도 당연히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유물 변증법에 있어서 형식 논리학, 즉 동일률, 모순율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래 유물 변증법의 기본적인 주장은 사물을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동일률, 모순율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비록 사고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변성을 긍정한 것이 되어서 유물 변증법의 변질을 가져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증법의 수정 내지는 붕괴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사물을 자기 통일성과 발전성의 통일로서 파악하는 통일사상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호논리학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정확성 또는 엄밀성을 기한다는 것은 의에 있는 일로서 기호논리학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엄밀성만으로는 인간의 사고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에 있어서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수두작용을 하면 로고스가 형성되는데 이때 내적 형상은 원칙과 수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두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로고스가 수리성을 띠게 되면 따라서 로고스에 의해 창조된 만물에는 수리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자연을 수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고는 로고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에도 당연히 수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는 수리적 정확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기호논리학이 사고를 수리적으로 연구하는 의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과의 수두작용에 있어서 심정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로고스의 형성에 있어서 심정이 이성이나 수기보다 상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래 로고스적 존재뿐만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파토스적 존재입니다. 즉 사고에 비록 수학적 엄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 또는 감정이 담겨 있기만 한다면 발언자의 의향이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군가 화질을 보고 불이야 라고 외칠 때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불이다 라는 의미인지 지금 화제가 났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박한 경우에 긴급히 도움을 구하는 고소의 감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그 말에 문법적인 정확성이 없더라도 그 의미는 곧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로고스와 파토스의 통일체입니다. 로고스만을 따른다면 인간으로서는 반쪽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인 것만으로는 인간이 부족하며 정적인 측만 함께 갖춤으로써 정적인 측면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인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언어가 오히려 인간다운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사고에는 은밀을 요구하는 면도 있으나 반드시 언제나 정확히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비논리적인 면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위대한가 하면 그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가 정확하게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 속에 파토스적인 요소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면 그 뜻하는 바는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호논리학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선언적 논리학에 대해서 칸트는 대상으로부터 감성적 내용과 인간 오성의 선천적인 자유 형식이 결합되어 인식의 대상이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인식과 사고가 성립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볼 때 인식의 대상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있고 인식의 주체도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선천적인 형식, 프리오리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형식과 감성적인 내용만으로는 대상에 대한 사고의 진리성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일사상에서는 만물과 인간과 만물의 필연적인 관계에서 사고의 법칙, 형식과 객관세계의 법칙, 형식의 대응성이 도출되고 대상에 대한 사고의 진리성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통일 논리학과 종래의 논리학을 비교를 해보면 통일 논리학, 형식 논리학, 변정법적 논리학, 선언적 논리학을 비교를 하면 위에 도표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통일 논리학과 형식 논리학, 변정법적 논리학, 선언 논리학을 사고 형식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사고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법칙으로도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준으로도 봐야 되는데 사고 기준은 나머지는 없고 통일 논리학의 원상 구조에만 나타납니다. 그 특성은 크게 조합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 논리학은 통일 논리학입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그런 논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식 논리학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변정법 논리학은 실천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영론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언적 논리학, 칸트의 선언적 논리학은 구성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요 특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일 논리학을 강의를 하면서 통일 논리학은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발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그때를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논리학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